동아시아에서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 위상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와 근접해 있는 주변 국가와 어떤 관계냐에 따라 한순간 친구가 될 수도 적이 될 수도 있다. 1592년 조선의 길을 빌려 명나라를 치겠다는 일본과 이를 막기 위한 명예 개입, 그 가운데 놓인 조선. 임진왜란은 삼국이 참전한 국제전이었다. 6.25 전쟁 역시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참전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강대국의 지원을 받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전쟁의 주도권이나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손을 떠난다라고 하는, 과거를 반추해 훗날을 대비하라. 조선 시기 전쟁 역사를 통해 현대 이해관계를 재해석하는 역사학자 한명기 교수. 유엔군 사령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 또 한국의 장성 같은 군사 지도자들을 구금하고 교체한다는 겁니다.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현대 냉전사 전문 역사학자 홍성률 교수. 한반도의 전쟁과 강대국의 참전으로 얽힌 타국과의 이해관계, 현대사와 과거사를 오가며 나누는 두 역사학자의 치열한 통찰. 한반도의 전쟁 역사를 통해 올바른 리더십과 격동의 21세기 국제관계를 알아본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지대학교 사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한명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신여대 사학과에 있는 홍성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분단에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 커다란 격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6.25 전쟁의 교훈을 살피고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강대국들의 입김을 넘어서서 그들을 조율해야 되는데, 이것은 과거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선시대의 가장 커다란 전쟁이었던 임진왜란하고 이 현대사의 6.25 전쟁을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 홍성률 교수님과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얘기는 정말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지는 않은 휴전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과거에 벌어진 전쟁, 또 가깝게 벌어진 6.25 전쟁, 이러한 전쟁의 역사를 성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통일도 이루고, 또 구체적으로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대국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얘기들을 통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예, 그럼 먼저 오늘은 제가 임진왜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 현대사 전문가이신 이 홍성률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듣겠습니다. 비둘기처럼 생긴 회색빛 나는 새 한 마리가 13일 밤부터 대궐한 숲에서 울었는데, 울기 시작한 날이 바로 왜구가 상륙한 날이었다. 1592년 임진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다. 일본은 7년 동안 2차례에 걸쳐 침략했고, 명나라는 조선 원조를 내세워 전쟁에 참여한다. 15세기 말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조선. 정치적 실권을 가진 훈척과 중앙정계로 진출하려는 사림간의 권력투쟁이 심화되면서 정치는 혼란에 빠지고, 국가 재정의 약화로 국방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때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등장해 전국 시대를 통일했고, 외세 정벌을 통해 내부의 신흥 세력을 잠재우려 했다. 조선을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삼았던 일본은
1592년 임진년 조선을 침략했다. 부산을 시작으로 한 달 만에 조선 영토의 반 이상을 휩쓴 일본은 호남 지방을 제한 대다수의 지역을 함락했다. 전투마다 수많은 의병과 백성들의 희생이 이어졌고 엄청난 인명피해는 물론 문화재 약탈까지 자행됐다. 그 후 조선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명나라가 참전하게 되고 일본의 약탈에 명예 내정 간섭까지 더해져 조선은 처참하게 망가졌다. 예,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만드는데 이 6.25 전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의 속성을 살펴보면 그 1592년부터 98년까지 이 한반도를 휩쓸었던 임진왜란하고 대단히 닮은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6.25 전쟁 때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을 해서 이 북진 통일을 기대하고 있을 때 이 수백만의 중공군이 참전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에도 일본군이 북쪽으로 몰려와서 한반도가 일본군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뭐 당시 중공군하고 이 명나라 군대를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 명나라 군대가 참전해서 한반도에서 다시 일종의 중일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두 사례만 놓고 생각해 보면 이 한반도의 전쟁은 우리 민족 당사자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늘 이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필연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홍 교수님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지만 그 임진왜란과 6.25 전쟁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임진왜란이 국제 정치적으로 또 국제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전쟁인지를 한번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90년대를 지나면서 이 유럽에서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것이 펼쳐집니다. 이 후추를 비롯한 향료를 찾아서 선박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남미 쪽으로 몰려오는 그런 붐이 일어났죠. 이 와중에 그 1498년 이 포르투갈의 모험가 바스코 다 가마라는 사람이 바로 인도까지 오는 항로를 처음으로 개척해냅니다. 자, 인도까지 일단 포르투갈 함대가 몰려오니까 이들이 계속 동진해서 오늘날 싱가포르 부근에 해당하는 말레카 해협을 지나가지고 16세기 초에는 바로 중국의 마카오까지 이 포르투갈 선박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1543년 일본에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뭐냐 하면 바로 이 중국선 한 척이 마카오를 향하다가 이게 일본 큐슈 남쪽에 다네가시마라고 하는 섬에 불시착을 하는데 그 배에 타고 있던 포르투갈 선원을 통해서 바로 일본인들에게 조총이 전해진 거였습니다. 자, 조총은 당시 한창 전국시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싸움질을 벌이고 있던 일본의 지방 유력자들에게는 굉장히 신기하고 특별한 무기였습니다. 특히 오다 노부나가 같은 사람은 이 조총 확보를 통해서 군사력을 키움으로 해서 결국 일본을 통일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죠. 즉 조총의 일본 전례는 한창 싸움질 벌이고 있던 나라의 군사력을 더더욱 크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대항해 시대의 여파와 함께 당시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은을 생산하는 은생산 국가로 부상하게 됩니다. 자, 은을 많이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물자를 창조적으로 생산해내지는 못하지만 그거를 구입할 수 있는 화폐의 자원이 엄청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력도 상당히 커진 거죠. 즉 전반적인 군사력의 증강, 거기에 은생산의 폭증으로 상징되는 경제력의 향상, 이런 게 맞물리면서 일본은 급속히 통일 기운에 젖어들게 되고 급기야 1589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실상 일본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일본을 통일했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자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죠. 이 정도의 능력, 특히 군사력이면 우리가 명나라로 쳐들어가도 이 멸망해 가고 있는 명나라를 우리가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조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던 대마도 영주를 조선에 보내서 조선을 겁박을 하는 거죠. 뭐 그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깁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나는 이제 일본을 통일했으니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의 이름을 사해에 떨치기 위한 차원에서 중국까지 정복하겠다. 그러니 조선 너희가 우리 군대가 중국으로 들어갈 때 앞장서서 바로 명나라 침략을 안내하는 가이드 노릇을 하라. 이런 식의 협박을 조선에게 하게 됩니다. 자, 일본을 문명국의 관점에서 멸시하고 있던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런 히데요시의 협박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거였습니다. 또 조선으로부터 이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웠던 대마도 역시 히데요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명을 칠 테니까 그 앞자리가 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조선에 그대로 전달했을 경우에는 바로 대마도하고 조선 관계가 바로 그 자리에서 파탄이 나겠죠. 대마도는 그 내용을 싹 바꿉니다. 우리 군대가 명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좀 빌려달라. 그게 유명한 가도 임명이라는 거죠. 조선에서 길을 빌려서 명나라로 들어간다. 바로 이 대마도에 의해서 다소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바로 일본은 가도 임명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걸고 조선 침략에 나섰던 것이죠. 자, 당시 조선은 1550년대부터 이 선조가 즉위할 때까지 이 척신정치라고 하는 가장 문제가 많은 그런 정치 행태가 들어서면서 이 국내가 사실 엉망이었습니다. 이 외척들이 권력을 농단하고 그 농단 와중에 지방 수령들이 청탁과 뇌물에 의해서 부임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 수탈이나 기타 잡세를 부과하면서 이 민심은 동요하고 정치는 날이 갈수록 문제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선조가 즉위한 다음에 이 사림들이 정권을 잡고 새로운 정치판을 열었지만 사실 이 명종대 자행된 내부 문제를 해소하기에도 급급했기 때문에 이 외부에 눈을 돌릴 만한 그런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100년 가까운 내전을 치르면서 엄청난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거기에 조총이라는 신무기까지 갖춘 데다가 이 병력까지 15만에 해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조선은 변변하게 방어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조선에서 일어난 이 임진왜란을 명나라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 만약에 일본군이 한반도 전체를 다 장악해버리면 그들이 바로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를 지나서 북경으로 몰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 조정에서는 조선이 원병을 요청하기 이전부터 바로 이 한반도의 전쟁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이 간곡하게 원병을 요청하자 이 1592년 7월에 이 조승훈이라는 장수가 거느리는 약 3,000명의 병력을 한반도에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조승훈의 군대는 일본군의 조총을 막아서 제압하기에는 턱없이 전력이 약했습니다.
변변한 무장도 안 돼 있었고 병력도 약 3천여 명밖에 안 됐죠. 그래서 이제 평양성을 공격했다가 참패하고 요동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자, 이 조승훈의 참패를 계기로 해서 명나라 조정은 일본군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본군의 조총을 막으려면 저 강남 지역에 포병들을 동원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강남에서 동원한 포병을 조선으로 투입하기 전에 만약에 일본군이 압록강으로 접근해서 요동으로 들어와 버리면 명나라 안보가 대단히 위협을 받게 되죠. 그래서 1592년 8월에 당시 명나라 병부상서 석성이라는 인물은 심유경이라고 하는 유색액을 바로 조선으로 들여보냅니다. 자, 심유경은 이때 단신으로 평양에 나타나서 이 평양에 있던 고니시 우키나가와 협상을 벌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고니시 우키나가가 심유경에게 어떤 제안을 했냐면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대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한반도를 분할하자라고 하는 제의를 하게 됩니다. 즉 대동강 이남은 일본이 갖고 대동강 이북은 명나라가 갖자라고 하는 분할론이었죠. 물론 심유경이 이 조건에 응하지 않아서 그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외란을 통해서 한반도가 중국과 일본 사이의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위험성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 겁니다. 자, 아무튼